자, 지금부터는 파트 2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 차시가 1차시밖에 안 남은 친구들은 파트 2만 들어도 충분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파트 1까지 같이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 파트 2는 162쪽부터 166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김창완 씨가 부른 어머니가 참 좋다라고 하는 노래죠.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지금 노래를 들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다라고 나오죠.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가 길을 잃을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그래요. 한 유치원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그래요. 초등학생 정도, 저학년 정도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파출소에서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대요. 나를 찾은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속 좀 앵간히 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참 좋대요.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여러분 어때요? 때리는 어머니가 좋은가요? 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여기서는 나는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고 하잖아요. 왜 어머니가 좋을까요? 그래요. 어머니가 자신을 왜 때리는지 그건 결국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걱정,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유치원생 정도면 그 어머니가 때리는 그 행위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것 같죠. 유치원생은 때리면 그냥 그 자체로 싫어하겠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화자는 아무래도 초등학생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나요? 그래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노래에 등장하는 나는 한 초등학생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머니의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앞서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물었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나 없으면 엄마는 순전히 껍데기일 거냐고. 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껍데기 안에 뭐가 있나요? 그래요. 알맹이가 있죠. 알맹이. 그럼 이 작품에서 알맹이는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나가 되겠죠. 나가 될 겁니다. 그럼 알맹이가 빠지면은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 없으면 즉 알맹이가 없으면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껍데기일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걸 보면 엄마는 항상 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화가 났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알맹이야. 이제부턴 속 좀 앵간히 썩여라. 나는 참 좋다. 어머니의 웃음이 참 좋다. 어머니의 미소가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하고 있죠.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운율도 형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런 느낌, 생각을 강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노랫말에 나가 겪은 일을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찾아서 장에 갔다가 길을 잃게 됐죠. 그래서 파출소에 갔고요. 파출소로 찾아온 어머니에게 혼나지만 나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다? 혼이 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 혼나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 대한 사랑,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추측해 보자고 되어 있죠.
이 작품의 화자는 어린아이긴 해요. 하지만 말도 좀 능청스럽고 나름대로 철이 들었죠. 철이 들지 않았으면 때리는 어머니 행위 자체를 어떤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걱정이라든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걱정을 인식했기 때문에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가 참 좋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의 어린아이는 나름대로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측면을 보이는 건 여학생이보다는 남학생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노랫말에서 어린아이를 화자로 내세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장으로 찾으러 가거나 길을 잃고 파출소에 앉아 울고 있는 등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그런 그 당시의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자체를 화자로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더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순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꾸지람을 듣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화자는 이런 것들을 밝고 경쾌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 당시의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정서가 더 깊게 배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하여자를 제시했을 때 이런 점이 더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어린 하자를 내세웠을 때 이런 측면이 있지만 보통 우리 문학 작품에서 어린 하자를 소설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린 하자를 서술자로 내세우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린 하자니까 어떤 이념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건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화자를 서술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건 바로 어린 화자는 있는 그대로 어떤 다른 어떤 요소 이런 것들 없이 있는 그대로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없이 사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어린 화자를 서술자로 내세우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뭐 유능길의 장마라든지 이런 작품을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작품에서도 어린 화자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여러분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런 작품 보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시에서 어떤 구절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어머니가 참 좋다라는 구절이 변화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머니와 나를 대조해서 비유하고 있는 부분, 어머니를 껍데기, 나를 알맹이에 비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시에서 이런 껍데기, 알맹이 이런 것들을 대조해서 제시하는 시들이 좀 있습니다. 대조를 하게 되면 어떤 대상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대조라고 하는 건 뭡니까? 둘 이상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껍데기 알맹이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네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인 신동엽과 그런 김수영이 있는데 신동엽은 여러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이제? 예, 그러면 지금 무지개라고 하는 최명란 씨의 작품 한번 살펴볼게요. 진이가 전학을 간다. 눈물이 글썽글썽. 진이의 눈 속에 무지개가 떴다. 라고 하는 시죠. 딱 봐도 이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 같고 동시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이가 전학을 간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진이가 전학을 가는 상황이죠. 자, 그럼 시적 화자는 누구예요? 진이라고요? 진이가 전학을 가는데 지금 시적 화자가 진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시적 화자는 진이가 아니죠. 누군가 진이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진이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시적 화자는 진이가 아닌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진이가 전학을 간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다 형태가 되죠. 이것은 현재 시제 선어말 나오면 니은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진이가 전학 가는 그 상황, 그 현재 상황에서 시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눈물이 글썽글썽. 누구의 눈에? 자, 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대요. 그럼 진이의 눈에 지금 뭐가 맺혀 있어요? 눈물방울이 맺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무지개가 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이는 전학 가는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슬픔의 감정을 느끼고 있겠죠. 여러분 전학 갈 때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었어요? 좀 뭐 서운하기도 하죠. 어, 그런 친구하고 정도 들었는데 떠나게 되니까 그런 아쉬움, 서운함 이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어,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진이의 감정이 그런 직접적으로 드러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진이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면 뭐 서운하다, 슬프다, 좋다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있습니까?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진이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는 진이가 전학 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죠. 어, 그럼 전학 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화자는 누가 됐으면 좋을까? 볼게요. 자, 시의 느낌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화자를 골라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누가 시청하자면 좋을까? 그래요. 바로 진이 친구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진이하고 가장 정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진이의 감정도 잘 느끼고 또 본인도 진이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건 진이 친구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진이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친구가 이 시를 쓴 화자로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화자를 새롭게 설정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진이의 친구가 화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진이를 화자로 내세우면 어떤 측면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쌍무지개네요. 나는 오늘 전학을 간다. 서운해서 눈물이 글썽글썽. 나의 짝꿍 은수의 눈에도 아쉬워서 눈물이 글썽글썽. 나와 은수의 눈 속에 쌍무지개가 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전학 가는 상황은 비슷해요? 사실 동일합니까? 그렇죠. 진이가 전학 가는 상황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화자가 바뀐 거죠. 자,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구예요? 그래, 진이에요. 진이. 그래서 시적 화자인 진이가 자신이 전학 가는 상황에서 있었던 걸 쓰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전학 가는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서운해요.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짝꿍 은수도 어때요? 진이가 전학을 가니까 아쉽죠.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진이의 친구가 진이를 관찰해서 또는 바라보고 쓸 때는 지금 서운해서 아쉬워서 이런 표현이 안 나왔죠. 그런데 진이가 시적 화자로 나올 때는 서운해서 아쉬워서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더 정확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운세의 눈 속에 쌍무지개가 떴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눈에 맺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친구가 전학 갔을 때 또는 본인이 전학 갔을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나요? 그래요.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 느꼈네요. 3에서 쓴 시를 친구가 돌려보고 화자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요. 은수가 은수가 진이의 친구가 진이를 바라보고 쓸 때에 비해서 진이가 직접 자신이 전학을 갈 때 그 느낌을 적었을 때 좀 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진이를 시하자로 설정하니까 친구와 헤어지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더 어떻게 드러났다?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귀뚜라미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맞는 말은 동그라미 틀린 말은 X에 표시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가요? 맞나요? 맞죠? 자,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연의 마지막 행과 3년의 마지막 행 여러분 잘 보세요. 2연의 마지막 행에서 누구의 누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3년에서는 누구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것이 결국 귀뚜라미는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귀뚜라미는 매미 소리에 묻혀 자신의 울음이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죠? 자, 1년에 이행 보게 되면 나의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보게 되면 매미 소리에 묻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년의 일행에서. 즉 매미 소리에 묻혀서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아직 아니고 뭐다? 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귀뚜라미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 실망하여 계절이 바뀌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자, 이연에 귀뚜라미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숨 막힐 듯 표현하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가지고 상황의 반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살아있다고 말하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 뚜루루 뚜루루 울리는 타전 소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실망하고 있지 않다? 어때요?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망하고 있지 않고요. 계절이 바뀌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계속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넣어봅시다. 뭐뭐란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일을 뜻한다. 뭔가요? 그렇죠.
화자죠. 화자. 뭐라고요? 화자입니다. 화자. 그래서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로 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화자를 사용하죠. 시인은 자신의 뭐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를 화자로 내세운다? 방금 전에 말했는데 뭐죠? 자신의 뭘까요? 의도죠. 의도, 생각.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결국은 의도, 생각이니까요. 자, 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에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분위기와 그리고 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내용 중에 특히 중심 내용은 뭐라고요? 주제죠. 그래서 화자에 따라 시의 분위기와 주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결국 화자는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 내용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공을 여러분한테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4월 27일 3교시죠? 4월 27일 3교시에 국어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